한국은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절대 독자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 1998년 미국 국방정책국의 공식 보고서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27년의 통제가 붙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러시아 40년, 일본 25년, 유럽 22년,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10년 만에 한국이 외국 기술 의존도 0%, 그리고 성공률 100%를 찍어버렸습니다. 데이터는 말했습니다. 비교 불가, 초과 달성.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기술이 한국의 손으로 완성된 순수 국산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스템은 멈췄고 강대국들은 경악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그들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27년간 막아왔던 그 기술이 지금 완성되어 우주를 날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개발 기간 10년, 미국 스페이스X 20년, 한국이 2배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죠. 시뮬레이션 오류, 비교 대상 없음, 모니터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류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스템이 분석할 수 없다는 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르판 보드쿨리라고 합니다. 미국 우주정책 분석국에서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온 사람으로서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우주 독점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요. 콜로라도 상황실의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붉은 경보등이 천장을 물들이며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브래드 맥스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면을 응시했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사 외부 협력 프로젝트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질서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푸른 궤도선 4개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KPS 위성이라는 신호코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밀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2m라는 수치는 미국 정부조차 5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던 프로젝트의 완성도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발사 시각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시 발사 장소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탑재 위성 KPS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 궤도 진입 성공률 1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마지막에 떠올랐죠. 제작국가 대한민국 외국 기술 의존도 0%. 이 모든 것이 순수 국산 기술로 이뤄진 성과였습니다. 발칵 뒤집힌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상황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 급히 상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습니다. 브래드가 제게 다가와 이게 정말 한국에서 쏜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로켓도 러시아의 소유주도 심지어 중국의 창정 시리즈도 이 정도 완성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니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완전한 독자 GPS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펠컨 시리즈를 완성하는데 20년이 걸렸고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의 H3 로켓 개발에도 15년 이상이 소요되었어요. 반면 한국은 누리호 개발 착수부터 4차 발사 성공까지 단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독립을 향한 절박함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성과였죠. 저는 시뮬레이션 엔진을 다시 작동시켰고 한국의 누리호와 미국의 기존 발사체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누리호의 추진력은 킬로뉴턴 단위로 측정되었고 연료 효율성은 기존 서방 발사체 대비 15% 이상 향상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품 국산화율이었죠. 엔진부터 페어링까지 심지어 위성체의 핵심 부품까지 모두 한국 기업과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철저한 기술 독립을 이뤄낸 사례가 역사상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결국엔 상호기술 협력과 부품 공유를 통해 우주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한국은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낸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2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미국은 한국의 발사체 개발을 사실상 제한했고 사거리와 탑재 중량에 엄격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때 제 선배였던 제임슨 하워드가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은 우리의 통제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독자 발사체는 최소 30년은 걸릴 거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오늘날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30년이 아닌 10년 만에, 그것도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 기술로 우주에 도달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사무실 대형 스크린 하단에 흐르기 시작했고 한국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 달성이라는 문구가 전 세계를 향해 송출되고 있었어요. 제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이미 김이 다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상황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27년간 유지되어 온 우주 질서의 균열이었고 미국이 독점해왔던 통제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브래드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제가 아니라 인정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요. 한국이 이 기세로 나아간다면 10년 후에는 달 착륙도, 20년 후에는 화성 탐사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상황실 뒤편에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였어요. 국방부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푸른 궤도선들이 여전히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의 우주 독점 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우주를 개척하겠다던 미국의 이상은 결국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의지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코 통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제한은 독립의 촉매가 되고 압박은 혁신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냈고 이제 세계는 새로운 우주강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르판 보드쿨리, 그날 새벽 콜로라도 상황실에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상황실을 나온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신호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실제 발사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요 해외 매체들의 웹사이트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주요 외신 생중계 아카이브에 접속했고 화면 속에는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발사대 위에 우뚝 선 누리호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오전 11시 정각을 가리키는 시계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10, 9, 8, 7.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0초.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 아래에서 폭발하듯 솟아올랐고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리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관제센터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를수록 누리호는 점점 더 빠르게 하늘로 치솟아 올랐죠. 50초가 지나자 누리호는 이미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고 127초, 일단 분리 성공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제 손은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어요. 290초, 페어링 분리 성공. 310초, 2단 분리 성공. 543초, 위성 궤도 진입 성공.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누리호는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어요.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고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27년을 기다려온 한나라의 해방 선언이었다는 것을요. 영상을 멈추고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어였습니다. 자동 번역 기능을 켰고 첫 번째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죠. 미국이 막을수록 한국은 강해졌다. 두 번째 댓글은 더 강렬했습니다. 27년 기다렸다. 이제 우리 차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댓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분노와 자긍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1998년부터 우릴 묶어뒀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린 더 열심히 했다. 이제 우리도 우주 강국이다. 댓글 하나하나가 27년간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를 토해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한 게 아니라 한국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을요. 다른 주요 매체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해외 방송사 생중계 화면에는 한국, 독자 우주 발사 능력 확보라는 자막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앵커는 이것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인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H3 로켓이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는 점, 중국의 창정 시리즈도 여전히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비교하며 한국의 순수 국산 기술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강조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27초 순간을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1단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누리호의 하단부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며 2단 엔진이 점화되는 장면이었죠. 그 정밀도, 그 타이밍, 그 완벽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도 초기에는 분리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했고 유럽의 아리안 로켓도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하지만 한국의 누리호는 4차 발사에서 완벽한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임슨 하워드, 제 선배이자 전 USASA 정책국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1998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고 한국의 발사체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누리호 발사 영상을 봤다고 말하자 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봤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영상만 반복해서 봤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은 게 옳은 결정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박혔어요. 우리는 미국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막아줘서 우리가 더 강해졌으니까.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비꼼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제한 속에서 더 강해졌고 통제 속에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는 여전히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한국의 KPS 위성 4기는 정확한 궤도에서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지만 안에 든 문서의 출처는 명확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2021년 작성. 제목은 한국 독자 발사체 개발 가능성 평가였죠. 표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향후 5년 내 독자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날짜로부터 4년 후 한국은 그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나열된 근거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엔진 기술 부재, 고온 연소 제어 기술 미확보, 다단 분리 시스템 경험 부족. 모든 항목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결론은 단호했죠.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4년 만에,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성자 명단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2021년 당시 저는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고 섣불리 한국의 기술력을 판단했던 겁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었는지,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 동료 브래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공개된 자료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놀라웠어요. 한국은 1998년부터 27년간 제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초 연구를 계속해왔던 겁니다. 자료 속에는 한국 연구원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준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석연구원이었죠. 저는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이틀 후 제 모니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준 박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그의 뒤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미국도 놀란 이번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고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 준비했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1998년 미사일 지침이 발표됐을 때 저는 30대 초반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선배 연구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못하게 막혔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건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설계도를, 그리고 소재 연구를 하고 인력을 양성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미국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우린 그럼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동력이 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에 가까운 뭔가가 느껴졌죠.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김 박사의 사무실이 보였고 벽에는 누리호 모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일본은 로켓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출발점이 달랐어요. 일본은 이미 가진 기술을 개선하려 했지만 우리는 없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절박함이 달랐죠.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미 20년간의 기초 연구를 마친 상태였어요. 엔진 연소 시뮬레이션, 소재, 내열 실험, 자세 제어 알고리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제한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화면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7년이 길었지만 이렇게 보람찬 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요? 김 박사는 즉시 대답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이었습니다. 연소실 온도가 3000도를 넘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죠. 터보펌프는 1분에 6000회전 이상을 견뎌야 했고요. 그는 화면 밖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성공할 때까지 반복했죠. 화상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디로 향하는지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달입니다. 5년 내에 달 착륙선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10년 내에는 화성 궤도에 진입할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역대급 성공을 이뤄낸 팀의 자신감이었죠. 화상회의를 종료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우린 그럼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안은 장애물이 아니라 발판이 되었고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태준 박사와의 화상회의를 마친 뒤 저는 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국의 성과를 분석해야 할 때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누리호의 모든 비행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사 추력, 연소 시간, 분리 타이밍, 궤도 진입 정밀도 하나하나 숫자로 환산되어 화면에 떠올랐죠.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리호의 총 추력은 300톤급이었는데 페이로드 탑재 능력은 1.5톤 수준이었어요. 이 수치를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펠컨 9의 추력은 700톤급으로 누리호보다 2배 이상 강력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개발 기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계산하자 결과가 역전되었어요. 스페이스X는 20년간 3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반해 한국은 10년간 15억 달러만 썼습니다. 절반의 시간, 절반의 비용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비교 대상을 넓혀봤습니다. 일본의 로켓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화면에 두 로켓의 스펙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H3는 개발 기간 15년에 총 개발비 20억 달러였지만 발사 성공률은 5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누리호는 개발 기간 10년에 총 개발비 15억 달러. 그러면서도 4차 발사, 연속 성공이라는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죠. 시스템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추월했다는 사실을요. 중국의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창정 5호는 추력 1000톤급의 강력한 로켓이었는데 페이로드는 25톤에 달했어요.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죠. 창정 시리즈의 엔진 기술은 러시아 RD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여전히 외국산이었습니다. 반면 누리호는 엔진부터 페어링까지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외국 기술 의존도 0%. 이건 말도 안 되는 독립성이었습니다. 브래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는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혀를 차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러시아 소유지 로켓 데이터도 비교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소유지의 스펙을 불러왔어요. 소유지는 60년 역사를 가진 검증된 로켓이었는데 발사 성공률은 9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60년대 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미 구식이었어요. 누리호는 최신 소재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21세기형 로켓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엔진을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이번엔 각 나라의 우주 발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돌리는 과정이었어요. 평가 항목은 5가지였습니다. 기술 독립성, 발사 성공률, 비용 효율성, 개발 속도, 그리고 미래 확장성.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는데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한국이 종합점수에서 일본을 제치면서 아시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중국이었지만 기술 독립성 항목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섰어요. 애초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4년 전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국이 10년 내 독자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단언을 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예측을 산산조각 냈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속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액체 엔진은 특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소실 압력은 60바, 비추력은 298초인데 이 수치는 미국의 머린 엔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머린은 스페이스X가 15년간 개발한 인류 엔진이었는데 한국은 10년 만에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된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수준에 이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부품 국산화 과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은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누리호를 만들었는데 그중 80%가 중소기업이었어요. 대기업 중심의 미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 분산된 구조가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한두 개 기업이 문제를 겪어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았고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손은 마우스를 움직여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 지도를 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추진 시스템을 담당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체와 페어링을, 세트레가이는 위성체를 맡았어요. 각 기업이 자기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 결과였어요. 시뮬레이션을 한 단계 더 진행시켰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앞으로 10년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돌렸어요.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5년 내달 착륙선 발사 가능성 85%, 10년 내 화성 궤도 진입 가능성 70%, 15년 내 유인 우주선 개발 가능성 60%였고, 이 수치들은 한국이 단순히 우주 발사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브래드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효율성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우주를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했죠. 화면 속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누리호의 비행 궤적이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KPS 위성 4기는 한반도 상공 36,000km 궤도에서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어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m였는데 이 정밀도는 미국 GPS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만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죠.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27년간의 제한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비교 대상이 필요 없는 스스로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제 이메일함에 긴급회의 소집 통지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처는 국방부 전략회의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성공 관련 긴급대책회의, 시간은 오후 2시 불과 30분 후였죠.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는데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회의가 미국 우주정책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관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하워드도 보였어요. 그는 전 USASA 정책국장으로 은퇴했지만 이번 회의에 특별히 소집된 것 같았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최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이 독자 GPS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정보분석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보고를 시작했어요. 2021년 우리는 한국이 5년 내 독자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그들은 해냈죠. 더 심각한 건 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슨 하워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제가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21년 한미 협상 당시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주 기술 공유를 조건으로 F-35 전투기 추가 판매를 약속했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협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임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틀간 검토한 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기술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술을 만든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우주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최고위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년 후 한국은 누리호를 띄웠습니다. F-35 없이도, 우리 도움 없이도 그들은 해냈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 침묵은 우리 모두의 오만함을 직접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어요. 정보분석국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00톤급 엔진 개발이 진행 중이며 5년 내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의 우주 개발 로드맵을 띄웠어요. 2030년 달 착륙, 2035년 화성 궤도 진입, 2040년 유인 우주선, 모든 일정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주기술 강국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또 다른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한국의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우주기술 경쟁이 격화될 겁니다. 일본은 이미 예산 증액을 발표했고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우려가 가득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였죠. 제임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1998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설계할 때 우리는 한국이 절대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절박함을, 그들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의 고백은 회의실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최고위 관료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다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력뿐입니다. 그의 말은 패배 선언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제 차례가 되어 발언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기술 독립성, 비용 효율성, 개발 속도 모든 면에서 인류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어요. 일본 H3와 비교하면 한국이 앞섭니다. 중국 창정과 비교하면 기술 독립성에서 한국이 우위입니다.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성과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애초에 우리가 한국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슨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통제는 영원하지 않으며 제한은 오히려 혁신의 촉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동시에 존경이 묻어났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고위 관료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공식 성명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주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임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파르판,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27년간의 통제가 끝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에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7년의 망령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전략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데이터와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리호가 날아오른 그 땅을 한국 연구원들이 27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곳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공식 방문 요청 이메일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얼마 뒤 승인 답장이 왔습니다. 방문 일정은 일주일 후, 장소는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였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고속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산업단지들이 이 나라의 발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여수를 거쳐 고흥으로 들어섰고 점점 바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고흥군 복례면으로 접어들자 멀리 하얀 발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전라남도 고흥군 복례면 하반로 490번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기지였습니다.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로 2009년 준공되었다는 안내판이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안내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6년 전 이곳이 만들어질 때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진짜 우주 발사가 이뤄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이성민 박사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명예연구원이라는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센터 내부로 들어갔는데 복도 벽면에는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첫 위성 발사부터 2025년 누리호 4차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성민 박사는 저를 발사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발사대는 거대했어요. 높이 50m가 넘는 철제 구조물 위에 누리호가 서 있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1998년 미사일 지침이 발표됐을 때 자신은 30대 초반 신입 연구원이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나로우주센터 건설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1월에 2005년까지 발사장 건설, 2015년까지 한국 우주산업의 세계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1999년에 우주센터 건설 후보지로 제주권 가파도와 마라도, 전남권 고흥군과 해남군과 여수시, 경남권 사천시와 통영시와 남해군과 거제시, 경북권 울산광역시와 포항시가 선정되었다는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위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기술적 설명이 이어졌어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운동 속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속도를 얻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원리였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과 항공기 운항 경로,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같은 주변국 영공을 피해서 발사해야 하므로 발사 각도가 제한된다는 제약도 있었죠. 이를 고려할 때 최적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과 가파도 민마라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청이 우주센터 유치에 반대하면서 제주도는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차선책으로 고흥군 복내면 예네리 외나로도가 선정되었다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주도가 반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가파도와 마라도는 너무 작아서 우주센터를 지으려면 거의 모든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했고 발사대와 부속 시설을 분산시켜야 했으며 송악산 외에는 육로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2003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되었다는 역사였죠. 우리는 발사대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여전히 누리호가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자국과 고열에 녹아내린 금속 조각들이 그날의 열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민 박사는 발사대 중앙을 가리키며 바로 이 자리에서 127초 만에 1단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했어요. 310초의 2단 분리, 543초의 위성 궤도 진입, 모든 과정이 완벽했다는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50여 미터의 철제 구조물은 전 세계 어느 우주센터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규모였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발사대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외국 기술 의존도 제로, 순수 국산으로 완성된 우주센터였습니다. 관제센터로 돌아온 뒤 이성민 박사는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당시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 정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삼키며 누리호가 천천히 상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27초, 1단 분리 성공. 화면 속 관제센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27년을 견딘 한 나라의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영상이 끝난 뒤 박사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오늘날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우주로켓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연구동 벽면에는 차세대 발사체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100톤급 엔진을 탑재한 차세대 누리호였는데 5년 내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설계도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인류의 이상이 이곳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실현되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하얀 철제 구조물은 마치 미래를 향한 문처럼 보였어요. 이곳에서 한국은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고 이제 그 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발사대의 흔적, 이성민 박사의 눈빛,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설계도까지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독자적 기술 독립의 방정식 한국 사례 분석.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안은 혁신의 촉매였다. 27년간 한국이 겪은 통제는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는 진실이었죠. 우리가 막을수록 한국은 스스로 완성했고 의존을 강요할수록 독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예산은 연간 약 5천억 원 수준인데 미국 나사 예산의 2%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투입된 총 비용은 15억 달러였는데 같은 수준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서방 국가들은 평균 30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죠. 절반의 예산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인은 분산된 협력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택했어요.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만들어냈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죠. 이건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업 노하우가 우주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였어요. 두 번째 요인은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우주 인력을 양성해왔는데 1998년부터 27년간 제한 속에서도 대학과 연구소에서 꾸준히 인재를 키워냈어요. KAIST,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는 항공우주공학과가 설립되었고 매년 수백 명의 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제한이 풀리는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7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요인은 국가 의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 개발을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했어요. 미국의 GPS에 의존하면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죠.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한국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정부와 민간 연구소와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요. 이런 통합된 의지는 서방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성공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주 개발은 그 연장선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한국의 기적, 세 번째 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전후 경제 재건, 두 번째 기적은 IMF 위기 극복, 세 번째 기적은 우주 독립이라는 분석이었죠. 독일의 한 연구소는 한국을 압축, 성장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년 걸릴 일을 10년 만에 해내는 능력, 그게 한국의 힘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비교 분석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과 한국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은 풍부한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천천히 축적해왔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빠르게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넓게 퍼져나갔지만 한국은 깊게 파고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효율성은 한국이 앞섰죠. 국가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수준인데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해요. 국토 면적은 100분의 1, GDP는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 능력에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보고서 중반부에는 한국의 미래 전망을 담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5년 내 달 착륙, 10년 내 화성 궤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달 착륙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90억 달러가 넘었죠. 9분의 1 비용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통제의 실패를 증명한다. 우리가 27년간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해냈어요. 오히려 제한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했죠. 통제는 영원하지 않으면 협력만이 미래라는 사실이었어요. 보고서를 출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었어요. 의지, 인내, 효율성,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모든 게 결합되어 누리호를 우주로 보냈고 한국을 독자적 우주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목 아래 작은 부제를 달았어요. 제한은 혁신의 촉매였고 의존은 독립을 낳았다. 이 문장이 한국의 27년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는 3일 만에 최고위 관료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일주일 후 공식 회신이 왔어요. 한국과의 우주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27년의 통제가 끝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우주기술국제 포럼이었는데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주제는 독자 우주 개발의 미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성공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무슨 메시지를 던질지 궁금했거든요. 얼마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서울로 향했어요. 포럼 장소는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는데 입구부터 각국 우주기관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청, 인도 우주연구기국, 심지어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관계자까지 보였어요. 한국의 성공이 전 세계 우주 커뮤니티를 움직인 겁니다. 포럼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연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차분하게 입을 열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혼자 가려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였죠. 이어서 누리호 개발 과정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2013년 프로젝트 착수부터 2025년 4차 발사 성공까지 12년의 여정이 압축되어 흘러갔어요. 수백 번의 실험, 수천 개의 부품, 수만 시간의 노력이 한 편의 영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127초 1단 분리 순간, 310초 2단 분리 순간, 543초 위성 궤도 진입 순간, 모든 장면이 완벽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기술 발표였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누리호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메커니즘, 다단 분리 시스템의 정밀 제어, KPS 위성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까지. 놀랍게도 한국은 기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하며 협력을 제안했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이미 완성했으니 공유할 수 있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로비에서 각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도 우주연구기구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고 캐나다 우주청 관계자는 KPS 기술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27년 만에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5년 내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미 100톤급 엔진 개발이 진행 중이었어요. 10년 내에는 화성 궤도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고 15년 내 유인 우주선 개발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구체적이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였어요. 한국은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는 대담이었습니다. 주요 매체 기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는데 미국 방송사 CBS 앵커인 제니 스미스가 사회를 맡았어요. 그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세계 우주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십니까?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는데 바꾸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겁니다. 우주는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협력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제닛은 제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패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독자 우주 개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파르판 보드쿨리, 미국 우주정책 분석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27년간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제한 속에서 더 강해졌고 이제 독자적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통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협력만이 인류를 우주로 이끈다는 사실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박수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한국을 향한 것 같았어요. 제닛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미국인입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인류의 편에서 한국을 존경합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우주로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연이었다. 27년간의 제한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통제는 의존을 낳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을 촉발시켰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이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나로 우주센터의 하얀 발사대, 이성민 박사의 눈빛, 그리고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요.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성공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중심에서 우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기술 독립의 완성이라는 분석 기사도 쏟아졌어요. 세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를 이끄는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창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의 글이 많았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오늘만큼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날은 없었다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더 감동적이었어요.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2025년 우주까지 우리가 해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콜로라도의 맑은 하늘 위로 별들이 떠 있었는데 그중 어딘가에 한국의 KPS 위성 4기가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자신만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통제는 끝났으며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27년의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상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화답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게시글 해서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어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말이죠. 미국이 자국 영토 안에서 한국 기업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용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미국이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우주뿐만 아니라 해저에서도 독자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몇 개월씩 잠수할 수 있는 전략 무기인데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력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합친 규모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한국은 이제 미국 경제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완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주 개발, 조선 기술, 에너지 협력, 의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과학기술의 독립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밀은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일 분야의 우수성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통합적 발전에서 나왔어요. 반도체, 조선, 우주 에너지, 국방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중국은 기술 굴기를 외치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아시아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달로, 화성으로, 그리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 거예요. 동시에 해저 깊은 곳까지, 에너지 독립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제한 속에서 더 강해지며 통제 속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힘이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로 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미국 조선소에서 한국 기업이 일하도록 허용한 것도 모두를 위해 한국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였어요. 한국은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미래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순간을 27년의 인내가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진 과정을 말이죠. 한국의 하늘은 이제 세계의 하늘이 되었으며 누리호는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도 세계의 바다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자산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국가력 상승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무도 그 한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지금도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견뎌온 통제와 의심을 이겨내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연 이야기였죠.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미래를 개척한 그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 환경이 아니라 태도 아닐까요?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해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의심하는 쪽보다 도전하는 쪽의 편에 서왔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가능성도 믿어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을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